오늘은 바람의 색상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람의 색상님 저희 옹달 책방 첫 출연이신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투자와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동산 투자가 겸 사업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1금융권 은행을 그만두시고 예. 부동산 투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뭐 갭 투자나 재개발이나 뭐 분양권에 이렇게 조금 주택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을 써서 좀 투자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아파트와 관련돼서는 이제 신축 말고는 웬만한 거는 네.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 거는 한 3, 40억 정도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시작은 제가 14년도에 8천만 원 현금 들고 했거든요. 물론 네네. 이제 그 사이에 레버리지를 이용하기로 했지만 시세 차익으로 한 3, 40억 정도는 벌었고요. 근데 네. 사실 요즘은 뭐 100억 자산가들이 너무 많으셔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네. 3, 40억 갖다 어디다 명함 내밀기는 조금 네. 나쁘그럽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 수익을 냈고 지금 뭐 이제 사업들 하면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현금 흐름을 세팅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임대차산법에 대한 부작용의 정화작용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조금 네. 금액대가 있는 것에서 선택안이 생기다 보니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전세가가 언제 좀 이제 안정화될까? 네. 라고 얘기를 하자면 금리가 내려오진 않더라도 네. 최소한 멈춰 서야지만 전세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월세를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월세를 생각을 안 하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근데 고정금리도 5%고 변동금리도 5%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대출 받으시겠어요? 그럼 뭐 지금 시기에는 고정이 좋겠죠. 그렇죠. 고정을 올라갈 받겠죠. 것 똑같이 같으니까. 5%면 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월세도 고정금리인 거예요. 월세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월세는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 기존은 이자가 금리는 계속 올릴 거라는 기조니까 전세 대출을 받으면 내가 월에 부담해야 되는 가계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아직 가늠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 입장에서. 확정이 안 돼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월세는 어쨌든 2년 동안은 고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그 5%의 이자를 내든 월세를 내더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서 전세 이자나 월세 이자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도 지금 전세로의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상승만 멈춰도 이제 계산이 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어쨌든 정점이니까 그냥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오르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사람들 생각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월세 이자나 전세 이자랑 똑같이 5%라고 했을 때 월세 5% 내나 전세 이자로 5% 내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야 되는데 네. 지방에 오르는 구조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면서 올리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야 되는데 전세가가 못 오르다 보니까 지금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지방 지역들도 매가가 못 오르는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르는 타이밍을 저는 이제 금리가 멈춰서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 시점이 내년쯤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점도표에서도 내년쯤에는 금리 이제는 요 정도까지 멈추고 그만 올릴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 시기는 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을 보시는 그쵸, 분도 예. 있지만 저거 상승의 정점은 뭐 내년 그쵸, 뭐 예. 여름 가을 정도 예. 빨리 보시는 분 봄까지도 그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 그러면서 지방에 온기가 돌고 이 지금 서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지방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에 온기가 돌면 여기다 회수되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매물을 걷어들인다던가 아니면 역으로 뭐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던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쯤에 아까 앞서서 좀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는 포인트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투자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수도권 시장이 만약에 내년에 좋다고 하면 1년 정도 반짝한 다음에 한 4, 5년, 3, 4년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이유는 그건 아닌데 혹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뭔가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예. 또 전세가가 하락을 멈추면서 또 지방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으로 상승을 한번 내년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지만 예.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막 3, 4년 동안 또 다시 조정장이 올 거다. 예. 그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일 거라고 보는 그 근거는요. 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게 일단 유일한 근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학교 동기분을 만났는데 네. 그때도 어느 정도 부자인 건 알았지만 네. 저를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서 이제 좀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왔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부자라더라고요.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는 투자자들의 뭐 워너비지 않겠냐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일단 지금 현금으로 19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는 반포에 40평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네. 근데 그러면은 40억이란 말이에요. 19억을 내도 20억은 대출을 받아야 돼. 그쵸. 근데 그분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받고 계세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일하시면서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추가로 벌고 계시고 그 정도면 현금으로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훌륭하죠. 20억을 대출을 받으면 그 1,000만 원이 상가에서 나오는 1,000만 원이 다 이자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19억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지금 그분이 이제 40이니까 네.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고 경제 활동으로 치면 제일 왕성할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런 시기에 있는 분이 현금으로 19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고민이 돼.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소리는 너무 비싸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 자체가 자기 나이대에 이 얘기를 맘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라고 하면 넌 돈도 많으면서 돈 자랑하냐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대부분 그 나이 때 서울에 뭐 어느 지역이든 내 집 마련을 그렇죠. 이제 해야 예. 되겠다 하고 예. 모으고 있는데 막 그런 얘기하면 예.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런 사람들조차 많이 없는데 네. 그 많이 없는 정도의 자산 수준을 가진 사람도 지금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낀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계치에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2018년도 8월쯤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19년도에 조정받고 20년도, 맞아요. 21년도에 이제는 급상승을 또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18년도 8월 달에 이렇게 급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야 서울의 집값들이 정고점을 찾았어요. 그 정고점이 언제냐면 2008년, 2010년도입니다. 이 8년 뒤에 정고점을 찾은 거예요. 네. 그러고서 2020년도와 21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한 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서기 때문도 있겠지만 저는 그 10년 가까이에 쌓인 유동성들이 그때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반영을 하면 사실 9년, 10년, 11년, 12년 계속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못 오르고 눌려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오히려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리를 찾은 게 2018년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정고점이라는 것도 거품이 어느 정도는 껴 있었겠죠. 네. 어쨌든 그 정고점을 2018년에 찾았고 그동안에 누적된 이제 통화량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오면서 네. 20년, 21년에 이런 급등한 급격한 상승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동안 쌓였던 통화량이 인플레이션 양이 지금 다 소모가 됐단 소리예요. 지금 정도 가격이면. 네. 그러면 다시 심리가 반전되면서 아직은 돈이 남아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왜냐면 고작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모르겠지. 그래서 움직이실 수는 있지만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엔 내 거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더 큰 유동성으로. 그렇죠. 근데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유동성이 축적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올랐다가 꺾이기 시작하죠. 2008년에 꺾였다 2010년도에 다시 오릅니다. 한번 잠깐 올랐죠. 정고점만큼 올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꺾여요. 왜 다시 꺾였냐면 그때도 똑같은 식으로 그 전에 누적돼 있던 인플레이션 만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반영이 됐던 건데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돈이 남아있었던 분들이 1년 전에 영광을 잊지 못하고 이제 2010년도에 다시 들어간 건데
더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다시 이제 드러난 거죠. 2010년도에. 그러면서 다시 꺾이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심리가 2번 당했으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확 죽어서 올해 장기 침체로 갔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뭐 금융 쪽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저는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네. 예금금리 높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 5%, 뭐 6%.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이 뭐 제조업을 치면 원자재예요.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자라고 하면 원재료를 비싸게 사고 싶으세요? 싸게 사고 싶으세요? 싸게 사고 싶죠. 싸게 사고 싶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동안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왜 예금금리는 그만큼 안 올라? 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실제로 통계표를 봐도 그렇고 예금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잡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소리는 은행에서 뭔가 돈이 없거나 혹은 돈이 없을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자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금융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금융권에서는 조금 높게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2008년도에도 그렇게 했다가 2010년도에 다시 시장이 살아나니까 그 건설사들 쪽에서 조금 이제는 소규모 건설사들에서 PF를 많이 땡겼어요. 다시 분양을 하려고. 지금 PF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는데 그때 많이 땡겼는데 그때 그거를 많이 해준 데들이 저축은행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기억하는 그 프라임 그때 뱅크런 사태가 났던 게 2011년도에 그 PF가 다 터지면서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유동성이 폭파하는 게 비슷한 형식으로 왜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식이 뭐 새로운 이론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네. 조금 꺾였다가 2차 상승이 일어났다가 다시 네. 꺾인다는 그 그래프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잠실 아파트 그래프로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켰는데 네. 똑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지금 하락했다가 2차 상승이 지금 남아있는 시기예요. 잠실 아파트 가격을 매칭을 시켜도. 네. 정말 이렇게 했다가 하락할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상승장이 오면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수요의 끝바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아까 뭐 4, 50제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2021년, 20년 동안 한 2, 3년 동안 거의 열 몇 채를 털었어요. 왜냐면 미리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쵸, 저는 그쵸. 털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현금 흐름을 준비했던 이유가 현금 흐름으로 다음 장 왔을 때 현금 흐름이 받쳐주면 저 갭 투자 2010년에 처음 시작할 때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서울 것도 잡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현금 흐름이 뭐 2, 3천만 원씩 나오면 한 달에 한 채씩 갭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현금 흐름만으로만. 그쵸. 종잣돈이 안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현금 흐름도 세팅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오면 좀 원래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털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왜 제가 연초에 올해장을 상승할 때는 전세가율이 아직은 조금 덜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전세가율이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하락장이나 40%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는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연초에 봤을 때 한 50%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직은 매가가 조금 더 오르거나 전세가가 조금 더 빠져야지만 하락이 시작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에너지가 조금 더 남았다고 그쵸, 했네요. 예.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런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한 이제 2-3개 정도 더 탈 걸 남겨놨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저도 그 2-3건 정도를 못 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혹시 내년쯤에 이제 반등이 오면 그때 저는 마저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자 내면서. 네. 근데 이 힘들다가 반등이 오면 또 안 털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더 버틴 게 얼마인데.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시기는요, 각자들의 체력 점검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가 이렇게 생기면 내가 못 버티는구나 라는 체력 점검을 지금 시장에서 해준 겁니다. 근데 그러고서 기회를 한 번 더 줬어. 그럼 그때는 무조건 터셔야 돼요. 왜냐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제 말대로 안 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제 말대로 다시 하락을 하면 여러분은 못 버티는 체력으로 지금 부동산에 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력 점검이 끝났으면 내 체력이 받쳐주는 한도로 포트폴리오를 그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때 사라는 게 아니라 그때 내 체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안분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수도권이 앞으로 3-4년간 하락장이 오면 이제 뭐 부동산 해봤자 재미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도권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장은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지금 뭐 되게 몇 년 만에 온 전국 동시하락장이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동시하락장이 오는 건 금리라는 변수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 아까 전세가가 올라야지 지방은 매매가를 밀어 올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쵸. 전세가가 정상화되는 것도 아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정이 받는 것 같아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금리가 멈춰서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 시장의 구조대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 시장들은 수도권이 조정받는 동안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 보고 네. 실제로 제가 보는 사이클은 이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정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제가 계속 유동성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집값이 상승하려면 네. 돈이 돌아야 돼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어딜 것 같으세요? 돈, 뭐, 서울, 뭐, 울산 이런 데 많을까? 서울이나 수도권이 네. 당연히 돈이 제일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전국이 상승하는 이유는 서울이랑 수도권이 상승하니까 거기서 돈을 번 투자자들이 전국을 돌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상승할 때 보통 전국이 다 그 이후에 이제 전국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동성이 제일 많은 지역에서 돈이 제일 많아지니까 걔네가 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요. 서울 안 좋죠. 수도권 안 좋죠. 울산 안 좋죠. 부산 안 좋죠. 대전 안 좋죠. 광역시 중에 괜찮은 데가 없어요. 돈이 그렇죠. 많을 만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 중에 괜찮은 지역이 없으니까 이 유동성이 그 지역 내에서도 그 많지가 않으니까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만약 부족해져서 그 광역시 중에 어딘가가 한 군데가 이제는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네. 이게 옆으로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그러면서 또 옆에 지역이 상승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방에서 유동성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수도권으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2014년도에 상승이 시작된 것도요. 대구랑 부산에서 벌었던 대구 부산 투자자분들이 버스 타고 서울로 원정 투자하면서 서울의 상승이 시작됐어요. 그때도 서울이 죽으면서 안 좋았었는데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들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우리도 돈 벌면 서울에만 투자해 생각하세요? 지방에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많은 이유가 서울 비싸지니까 이제 조금 저평가된 데 없을까라고 샀다 보니까 지방도 투자하게 된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타임 스케줄로 보는 건 광주가 제일 먼저 오를 것 같고 근데 광주는 사실 좀 통계치랑 다르게 움직이는 지역이라 장담을 못 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그 다음에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저는 이 상승의 흐름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광역시들의 유동성이 생겼잖아요. 자기들도 네네. 돈 벌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 들고 사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고 싶잖아요. 그럼 서울이 이 정도면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규제가 이제 많이 풀려서 세금적으로도 혜택이 있네라고 생각이 들면 네. 서울로 거슬러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서울의 저점과 그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서울이 재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는 한 4년 정도 왜냐하면 그 대구까지 입주 물량이 다 해소 좀 이렇게 끝나는 시기가 그때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게 한 4년 정도시라 그 정도쯤 돼서 이제 서울 쪽에 다시 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